예, 최재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천의 신간산 책, 오늘은 책 제목이 멋지죠. 왜 상인이 지배하는가입니다. 원제는 상인, 군인, 현인, New History of Power, 권력의 새로운 역사, 뭐 이래야 되나요? 상인, 군인, 현인입니다. 그 프롤로그 부분이 정확한 제목 같은데 상인, 군인, 현인의 권력 투쟁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 한국어 제목은 제대로 뽑아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상인의 역사고 수많은 신분 질서 중에서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상인들이 권력을 확보해 나가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대안, 확실히 세계사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책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에 학자라면 누구나 강력한 충격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지 지금 정치적으로도 극단적인 분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단 브렉시트에서 보여주듯이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지속가능한 시민의 주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책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먼저 저자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프리스틀랜드인데요. 데이비드 프리스틀랜드. 옥스퍼드 대학과 모스크바 공립대에서 공부했고 주로 공산주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셨더군요. 현재는 옥스퍼드 사학과 교수에서 교수하면서 주로 근현대사 가르치는데요. 공산주의를 다룬 책 스탈린주의와 동원의 정치학 그리고 붉은 깃발 그리고 이제 역시 서양 학자들의 특징이 있죠. 언론 매체도 끊임없이 현실의 정치와 역사를 다루는 글들을 기고하는 전형적인 그런 방식의 학자입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책의 핵심은 상인, 군인, 현인의 권력 투쟁사인데 카스트 제도로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요 카스트가요. 근대 이전은 농경 시대에는 현인과 사제 집단, 그다음에 지배자와 전사 집단, 그리고 상인과 소장농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고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쉽죠? 기도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왕족, 그 다음에 이제 양반, 뭐 천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혹은 산농공상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쪽 이제 유럽을 기준으로는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인데 그걸 다시 현대식 언어로 풀자면 상인, 군인, 현인이 되는 거죠. 상인, 군인, 현인. 이 세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권력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은 상인형 자본주의 체제라는 겁니다. 상인이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근데 사실 이 책이 강렬하게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역시 신자유주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내게 자본주의적인 관점, 그 다음 이데올로기적인 관점 혹은 시장이라는 관점 이런 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워낙 이념적으로 강력한 뭐라 할까요? 압박을 받고 온 세대라서 그런지 저희들은 그냥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렇죠? 시장, 반시장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쉽게 재단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정반대 입장, 주체로 가는 겁니다. 주체. 자본주의건 신자유주의건 뭐 이런 접근도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주체라는 관점에서 카스트 신분제도로 가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사를 끌고 가는 핵심 주체로 상인과 군인과 현인 집단들이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오늘날의 상인형 자본주의 체제다 이겁니다. 상인형 자본주의 체제. 이게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협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분의 이제 생각이죠. 생각. 자, 뒷부분이요. 상당히 요약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 이렇습니다. 먼저 독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은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강경 상인 집단이 주도한 긴축 정책의 대표적 희생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지금 메르켈이 이끄는 오늘의 독일은 후보 대통령 시대의 미국과 너무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대요.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상인 집단이 이제
상인 집단들이 이런 식의 권력을 바탕으로 이제 정치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 노선의 핵심으로 드는 낮은 세율, 민영화, 재정적자 감축을 골관으로 하는 이들의 노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정치를 예로 들자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지위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연하고 시장지향적인 민간 부분이 확산되면서 대중들 사이에 동맹 세력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부분 종사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시장 체제의 가치들을 더욱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 등장한 미국의 전투적 자유시장주의 세력 티파티는 상인 집단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이제 곧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될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텐데 지금 오늘까지 뉴스에 나온 거 보면 티파티 출신 주지사를 상원 의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부통령 후보로. 이럴 정도로 상인들은 단순히 자본주의 체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적인 흐름, 민영화, 저세율 이런 것들까지 결합되면서 궁극적으로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전투적 자유시장주의 세력이라고 표현했던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인 집단에 대한 대중의 지지까지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정치 노선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참 재밌게 이 부분 쓰셨던데 역시 러시아 가서 공부하고 러시아 쪽 정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요. 이 부분 저도 나중에 인용하려고 따로 붙여놨습니다만 19세기 중반 병들어가던 귀족 중심의 러시아 사회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두 권의 책이 특히 영향력을 발휘했다. 1846년 출간된 알렉산드르 게르첸의 누구의 죄인가? 와 1862년에 출간된 니콜라이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저도 글 쓸 때요. 이 책 제목을 늘 활용하거든요. 체르니셰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나 제안을 제시할 때 마지막 문장을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주로 뽑는 버릇이 있는데 그 앞선 책이 있더구만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견문이 넓지 못해서 학문이 이 책은 읽은 기억이 없는데 열린 책에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1846년 출간된 알렉산드르 게르첸 누구의 죄인가. 그렇죠. 먼저 책임을 따져야죠. 그 다음에 대안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죄인가, 그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적 화두는 바로 두 소설의 제목과 일치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누구 죄인가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은행가 책임이야? 상인 책임이야? 상인과 현인 간의 동맹 책임이야? 아니면 현인과 테크노크라트들 간의 동맹 시스템이야? 이런 거죠. 근데 이 상인 집단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 상인 집단이 표방하는 단기 효율성과 과도한 유연성,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인간의 행복 추구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가치 체계를 훼손할 위험성이라는 겁니다. 가치. 그렇죠?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고 파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행복, 그렇죠? 만족, 평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텐데 종교적 가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가치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상인 집단들은, 상인적 가치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깊어지고 환경적 재앙이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놨더구만. 이를테면 캐시미어 옷 하나 만드는데 양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에는 캐시미어를 귀족들이 이제 입는 아주 편안한 옷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캐시미어로 옷감으로 셔츠를 입고 그렇잖아요. 양복을 입고. 근데 이 캐시미어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양을 많이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내륙 지방에서 그걸 수출하려고 양을 왕창 키우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근데 양들이 풀을 뜯어먹게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막화 돼가는데 사막화를 극단적으로 재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환경적 재앙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환경위기에 대한 책을 나오미 클라인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삼중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 부채, 그리고 국제 무역 및 금융의 불균형이라는 거죠. 이것은 상인 집단의 지배 체제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모순들을 해결해야 될 정치 집단들은 어떠냐? 게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다는 정치인 집단은 절박하게 필요한 성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유형의 빚을 동원하도록 고마는 데 여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에서 저성장은 불평등의 확대와 사회적 갈등의 증폭 나아가 선거 표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분배와 성장이라는 이분법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너 분배와 성장이야? 너 공산주의자야? 아니면 사회자본주의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도. 빚을 내건 뭘 내건 경기를 부양시키건 성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나라도 빚이 남게 되고, 그렇죠. 개인도 빚이 남게 되고. 대한민국 국가부채, 개인부채 생각해 보세요. 국가부채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괜찮은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개인부채는 심각할 정도거든요, 지금. 가처분 소득의 100몇십 %입니다. 빚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책은 논리를 빌자면 이런 상인 집단의 가치 체계가 결국은 이런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인 집단을 교정해야 될 정치 집단마저도 상인 집단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특히 미국의 티파티가 상징하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상징하는 것처럼 정치 또한 그쪽으로 가고 있다. 상인의 권력에서 놀아나고 있다. 상인 자체가 정치화되고 있고 정치 자체가 상인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논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현재 미국 사회는 사회 문제를 보는 측면에서 진보적이며 현인지향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오바마 진영과 티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우파의 전체주의적인 강경 상인 세력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그리고 문화전쟁의 양상조차도 띄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유럽 전역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회적 갈등이 정당 정치 영역에서만 표출되지는 않는 것이고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통계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2011년 말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18세에서 29세에 이르는 미국 청년 세대 가운데 사회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들이 조사 대상의 49%에 달할 정도래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47%예요. 그 다음에 54에서 64세 사이 미국인 반응, 이분들은요, 사회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이 68%, 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호감이 53%. 엄청난 세대 차이 있잖아요. 이번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보았을 때 20대 대학생들은 전부 다 샌더스, 그렇죠.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샌더스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있었구나.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구나 보고 저는 결부가 됐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다 힐러리를 지지하고, 그렇죠. 힐러리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우파잖아요. 중도 우파에 속하는 거고, 샌더스는 철저히 좌파적이거든요. 이런 여론조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식 자본주의, 상인 집단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새로운 대안으로 정치적으로 모색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개 신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 혹은 시장주의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쭉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나는 새로운 카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 군인, 현인, 상인 이 세 시스템이 이끌어 가는데,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중에 상인 집단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근데 이 상인 집단의 체제는 대단히 위험해. 이 상인 집단 시스템이 결국은 자본주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고 신자유주의 질서를 끊임없이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정치권마저도 지배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모색해야 돼. 결국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책들이 서양 학계의 지배적인 그런 하나의 조류이기도 하지만, 최근 번역되는 책들 보면 2008년 이후에 자본주의 위기,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고, 역사학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세계사를 쭉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되게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되게 경제학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 역사학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하여튼 원제는 상인, 군인, 현인이지만 우리나라 제목은 왜 상이 지배하는가로 뽑았는데 적절한 제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 다음에요, 이제 아주 낯선 선택, 김욱 교수 책인데요. 이 책에 저도 살짝
우연히 보다가 놀랐습니다만 저도 인형이 돼 있고 이랬습니다. 최재천의 발언에 따르면 그들이 추구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보다 놀랐습니다. 별로 예쁘게 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로 전화해서 웃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 김욱 교수님 논지는 강렬하죠.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책 직전 책이요. 아주 낯선 상식이거든요. 그 책 재밌어요. 제가 그때는 정치인이라서 그런 책을 소개하고 싶어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인 신분이 아니라서 과감하게 이런 책 소개합니다. 이제 이분 논지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체적 현실적 책임은 언제나 호남이 지우는 반면 반민주주의의 실행한 주체는 추상화 관념하에서 영남을 그 현실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영남 패권주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나는 파헤치겠다. 대한민국이 영남 패권주의적 죄의식을 호남에 투사하는 심리적 현상이 바로 영남 없는 민주화 이데올로기다. 영남 패권주의를 청산해 간다는 것은 단지 선거 한두 번의 승패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청산해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근원적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이분의 일관된 논리고요. 특히 영남 패권주의에 투항한 이유는 노무현 죽음의 충격과 새누리당에 대한 공포, 이것을 배경 삼아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분의 핵심 취지입니다. 핵심 취지. 우리 되게 지역 정치, 지역주의를 논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을 신화화하거나 그 다음에 은폐된 이데올로기로 삼아가는 것 자체가 더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영남 패권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순화시켜서 지역 패권주의라고 그러죠. 어떤 특정 지역이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국가적인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몰고 간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하나의 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라가 균형을 잡고 골고루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공정해야 되고 선천적인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를테면 저 못생겼습니다만 제가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겼습니까? 근데 못생긴 얼굴 때문에 제가 차별받는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성별 때문에 차별받는다. 키 때문에 차별받는다. 외모 때문에 차별받는다. 아버지 직업 때문에 차별받는다. 종교 때문에 차별받는다. 성적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다. 그 다음에 키가 작아서 차별받는다. 그 다음에 아버지 고향 때문에 차별받는다. 내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패권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정치적 지배를 구축하고 단순한 정치적 지배를 떠나서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대한 지배권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비극이잖아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영남 패권주의가 현실이고 도리어 반민주주의의 실현 주체인 영패주의에 대해서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추상화 관념화 시켜버리면서 도리어 면죄부를 찍어주고 있다.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이분 일관되게 이 지역 패권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일관되게 지난번 아주 낯선 상식은 선거 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자마자 이번엔 아주 낯선 선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꼭 좀 한번 읽어주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둘은 좀 오래된 책입니다. 이건 사실은 2005년 1월달 책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강천석 주필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최근에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습게 보다가 안 읽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오자와 세이지랑 인터뷰한 기록 그 다음에 칼 융한테 배우고 온 심리학자랑 대담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정말. 음악책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음악은 들어야 되잖아요. 미술책은 그림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책과 맞아요. 그래서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음악은 이 선율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책 베스트셀러가 대단히 드물어요. 잘 쓴 책이요. 근데 음악책은 이렇게 써야겠구나. 저한테 아주 모델, 전범처럼 다가온 책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음악을 전혀 모르는 음악들이에요. 이를테면 오자와 세이지라는 세계적인 지휘자와 무라카미, 재즈 좋아하고 클래식 좋아하는 아주 광이잖아요. 음악 광이잖아요. 마라톤 좋아하고. 근데 이 워낙 최고의 음악 전문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음악 전문가로서 지휘자한테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답을 하고.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좀처럼 지난 책을 소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책은 너무나 아까워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레너드 번스타인한테 가서 부지자의를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카라인한테도 배우고, 두 사람 많이 비교해놨어요. 그러니까 카라인의 카리스마, 그 다음에 카라인의 전체를 안보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눈 딱 감고 2시간 동안 지휘하잖아요. 악보 한 번도 안 보고. 근데 이 레니 같은 경우,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레니 말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동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자기한테 주의를 줘라. 나도 너희한테 주의를 주겠지만 너희도 나한테 그래달라. 그런 미국인다운 좋은 미국 사람은 평등지향 같은 면이 있어요. 시스템 속에서는 일단 보스라고 돼 있지만 자기는 스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 그 지휘하다가 다친 이야기, 부딪혀가지고 다친 이야기도 했는데, 또 재밌는 건요,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요. 유진 오먼디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상임 지휘자 시절인데, 그분이 자기를 신뢰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음악홀에 있는 자기 사무실을 마음대로 쓰게 했대요. 근데 그분 지휘봉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지휘봉이. 참 편하더군요. 그랬어요. 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지휘봉을 주문 제작한다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사무실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봤더니 10개가 있더래요. 10개. 그래서 조금쯤 없어져도 모르겠지 하고 3개를 슬쩍 했거든? 그런데 그게 들켰지 뭐예요. 비서가 굉장히 무서운 아줌마였는데 술을 세워줬더니 당신이 가져갔지? 그랬대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사과했대요. 하여튼 10개 있었는데 그중에 3개 훔쳤다가 들켰다. 낚싯대 스타일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 낚싯대 잘 휘어지고 부드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문 제작한 건데, 그걸 훔친 이야기, 이런 세계적인 대지휘자도 순간 그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저도 보다가 막 웃고 포스트 붙여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책입니다. 이 책을요, 제가 사실은 제 머리맡에 두고 틈틈이 책 읽기 싫으면 그냥 하나씩 떠들어보는 책입니다. 사실은 이건 다 읽을 수가 없죠. 우리 1600개 문장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 했던 말들이에요. 명문장들 찾아놨는데, 이를테면 아인슈타인 말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이를테면 나무를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물고기는 평생 1등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장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대충 그런 문장인데, 제가 그 이야기 저희 아이들한테 해주기 좋아합니다. 너는 너만의 개성이 있고 너만의 장점이 있어. 이를테면 대한민국에는 5천만의 인구가 있다면 5천만의 1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작년 가을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서 제가 초판 사서 제 머리맡에 두고 있는데, 과학책 번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시죠? 김명남 씨. 그분이 옮긴 책입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나이가 없는 최고의 번역이겠죠.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당신의 삶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어떤 사실로 판단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제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나는 임종하는 자리에서든 그 전이든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은 던지지 않을 겁니다. 자연은 엔지니어나 도구법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을 살펴보라. 그러면 죽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는 내가 원할 때 죽고 싶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건 품이 없는 짓이다. 나는 내 목을 다 살았다. 이제 갈 시간이다. 우아하게 가고 싶다. 또 어떤 편지에서는 나부터 벌써 죽었어야겠지만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인간의 삶은 짧습니다. 마치 이상한 집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걷는 복도는 어두컴컴합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규정하여 남들과 구별해주는 나를 둘러싼 의식이 깜빡거리며 그것을 비출 뿐입니다. 개인이 모여 우리라는 조화로운 전체가 될 때 우리는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합니다. 보니까요. 이분의 사생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철저히 자연의 일부, 나도 자연의 일부다. 이를테면 우리가 자식들과 젊은 세대 속에 살아왔다면 우리가 죽더라도 곧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생명의 나무에서 시든 이파리 한 입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나무라는 문장을 썼죠. 그런 식이거든요. 하여튼 이분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챕터를 보면
삶에 대한 달관도 느낍니다만 궁극적으로 삶은 자연의 일부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이런 이 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문장들이 좋거든요. 역시 우리 시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과학자, 그렇죠? 신의 숨결 창조 비밀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던 분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분의 일종의 명언, 명상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아까워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1600여 개 항목의 명언집의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오자와 세이지와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담집, 그리고 영남 패권주의를 일관되게 파헤쳐온 김욱 교수의 아주 낯선 선택, 그리고 카스트라는 별도의 신분 질서로 세계사, 자본주의사, 신자유주의를 해부하고 대안을 탐구하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 사학과 교수의 역자 왜 상이 지배하는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